여러분, 그 깨어있는 시간의 47%를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대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47%를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53%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반만 집중을 하고 반은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하루에 침묵하고 보낼 때도 있고 많은 말을 하고 지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뱉는 말이 하루에 6만 단어래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사실은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침묵의 시간도 많이 가져요. 집에 있는 많은 시간은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침묵의 시간, 사색의 시간. 그리고 사무실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일종의 또 양면성을 가지고 집에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고요하게 보내고 또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면 엄청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뭐 양쪽 다 저의 모습인 거죠. 노인들한테 20년 전에 나의 모습으로 살아봐라, 시간을 거꾸로 돌려봐라, 이렇게 처방을 했었대요. 어르신들이 건강 상태도 호전되고 마인드도 굉장히 젊어졌다는 거예요. 물론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 챙김, 나를 알아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루틴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몇 년 동안 아침 루틴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OX, OX, OX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궤도에 올라가서는 그게 몸에 딱 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OX를 치지 않아도 이제 그 순서를 다다다닥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킬 것과 빼내야 될 것, 이거를 구분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마음챙김이라는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런 규칙이나 습관, 목표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로만 삼는 거래요. 일과 삶을 통합시켜야 된대요. 그런데 사실 일과 삶을 분리해라 이런 의견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 삶이 되고 삶이 일이 되고 이거를 즐길 줄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인생을 정말 내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인 거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사들은 모른다고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들 혹시 만나보셨나요? 그런 상사들이 혹가다가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직원들은 엄청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한테 필요한 거는 몰라도 된다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된대요. 그래야지 많은 직원들이 창의성을 갖고 일하고 또 리더한테 말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문화가 조직사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문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관심사는 뭘까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과 노화와 일터, 이 세 가지가 저희 즈음 했을 때의 관심사의 세 가지래요. 건강과 노화와 일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건강은 저희가 50대가 넘으면 하나씩 둘씩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화라는 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주름을 피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데 막 이렇게 이런데 주름 막 이런 거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술을 하면 물론 젊어는 보이죠. 그런데 뭔가가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생각은 그래요. 뭐 제가 나이 먹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으나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주름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저는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이 먹어가고 싶다. 뭐 나이 먹는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뭐 익어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름도 한 익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마음 챙김은 사람들이 막 명상, 마음 챙김 이런 거는 하면 좋은 기술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마치 어떤 기술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를 막 학습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생활과 함께하는 그냥 필수품 같은 거라는 거예요. 모 케이블 TV에서 야근 같은 거나 일을 할 때 샌드위치가 배달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직렬, 직위별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하나씩 나눠주고 막내는 맨 꼴찌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 식당 있잖아요. 미군 식당은 리더는 제일 마지막에 먹는데요. 그 장교들이 마지못해서 마지막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부대 구성원에 대한 존경심을 그 마음에 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희도 가끔 이렇게 회식하면 직원들이 뭐 막 이런 거 막
국을 떠주고 막 고기를 구워주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럼 저도 그게 너무 불편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각자 떠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떠주는 직원들이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거는 옛날 문화예요, 정말. 지금은 그냥 각자 편하게 먹는 거. 그리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깨동무를 하면서. 19세기의 정치가 액턴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자기를 인식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의도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품위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책에서 품위는 공감과 감사와 관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 정말 맞다. 공감, 감사, 관용. 이 세 개를 다 갖고 계신 분이면 정말 온몸에 품위가 배어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상원 의원들을 연구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도도한 말투와 건방진 제스처를 쓰는 사람들은 법안들을 잘 통과시키지 못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친절하고 예의 바른 이 의원들이 법안을 더 많이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잘 하시나요? 어떤 검사 같은 거라면 제가 공감 지수가 되게 높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자아 반성을 하다 보면 저는 공감이 되는 부분에서 정말 공감을 잘하는 것 같은데 공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공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를 당신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해버릇하대요. 그러면 공감 지수가 높아진대요. 열정적으로 들어주고 그 공감이 되는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을 해주래요. 누군가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조언하지 말래요. 정말 예전에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말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꽃으로 또 때리지 않는 게 맞다는 거를 알지만 저희가 과연 꽃으로만 때릴까요? 말로 엄청 많이 때리잖아요. 저도 말로 많이 때리는 것 같고 또 저 역시 또 말로 때리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출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마음이 되게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들은 그런 걸 모르시잖아요. 그 저한테 달려와서 막 포옹하고 막 껴안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그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런 액션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공감이라는 거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감정이 서로 이입이 되는 사이에서만 공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감정 민첩성이라고 하시나요? 그 리더들이 감정 민첩성이 있어야 된대요. 이 감정 민첩성이 뭐냐면 내 감정을 부하 직원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그런 말 하지 마. 조그맣게 얘기해. 크게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상사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내 의견을 상대방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은 상대방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모습을 상사한테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경험이 맞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은연중에 강요하게 되는 거예요. 리더들은 가끔씩 자아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고나 감정에 치우칠 경우에는 내가 왜 그런 패턴을 갖고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이런 상황은 나한테 어떤 감정을 주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네임을 붙이는 거죠. 통대하지 말고 정말 그대로 수용을 하라는 거예요. 지시에 되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가치와 유용성에 집중하는 게 정말 감정 민첩성이 뛰어난 리더가 되는 거고 그런 리더만이 결국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 높으신가요? 오뚜기 같은 거 있잖아요.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툭툭 털고 일어나고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아주 푹 들어가는 것 같아요. 푹 들어갔다가 빨리 뛰어나와서 그거를 털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거를 질질질 끌고 가고 싶지 않지만 뇌리에 박혀서 그게 결국에는 우울증이 되고 많은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거죠. 마음챙김 훈련이라는 거는
그 주변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나 자신에 집중을 하는 거래요. 매일 30분씩 8주 정도를 하면 이게 집중력 훈련으로 돼서 마음 챙김의 효과가 발휘된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를 주우목 경제라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양이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때로 흡수하려면 아침 출발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코르티솔 이 호르몬 때문에 2분 정도는 눈을 딱 떴을 때 심호흡을 하는 이런 명상 같은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회의 하실 때 어떻게 회의에 임하시나요? 그냥 막 급하게 가서 막 시나리오 같은 거 한번 읽어보고 바로 브리핑 하시고 막 이렇게 보통 하시잖아요. 많이 바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회의를 하기 전에는 2분 정도 자기 마음 챙김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면 그 회의의 그 진행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챙김은 결국엔 집중하기와 알아차리기, 이게 두 가지 기술로 이렇게 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 챙김이 된다는 거죠. 살면서 정말 마음 챙김이 필요했던 시기가 누구나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 챙김이 필요할 때 정말 나를 알아차리고 나한테 집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한테도 마음 챙김이 필요한 시기가 크게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 결정은 그 당시에는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마음 챙김은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챙김이 필요할 때는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애들이 너 같은 이런 시간과 사건을 겪었으면 아마 자살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가슴이 이렇게 무너졌었어요. 왜냐면 저는 엄마 앞에서 정말 밝은 척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제 그 마음의 힘듦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도 워낙 밝고 긍정적이셔서 그냥 저의 마음의 그 고뇌와 깊이를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셔서 너니까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엄마는 자식의 마음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손바닥을 들여보듯이 훤히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과연 제 아들의 속마음을 손바닥 들여보듯이 알고 있을까요? 근데 저는 저희 아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되게 자주 가져요. 그러니까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면, 집에 오면 저는 아들하고 대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져요. 편하게 앉아서 막 몇 시간씩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카페에 가서 일부러 카페 가요, 둘이.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제가 제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얘가 이 정도로 컸구나. 또 내지는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구나. 의외로 자식들 내지는 가족들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트고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나를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마음도 알아보고 그거에 집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들이 예전에 10대 때 엄마, 나 이거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엄마가 엄마한테 이런 사과를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저희 아들한테 사과한 적이 있었어요. 자식만 부모한테 잘못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부모도 자식한테 사과할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자식한테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몰라서 상처를 주었던 일, 또는 마음 차림을 서로 알아봐 줘야 하는 일, 집중해서 알아차려주는 일, 이거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